저희는 아직까지는 무리하게 미리 다 던져놓고 투자를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다릅니다. 제가 항상 여기 나와서 얘기해 드리는 게 미국 시장은 10년 투자하실 때 8, 9년 투자하시고 1년 도망가시고 2년 도망가시고 이 정도 패턴이고 네. 한국은 10년 중에서 2년만 투자하시고 나머지 8년은 그냥 트레이딩 하시는 개념으로 다가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는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쭉 올라갔고요.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던져놓으면은 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수익률이 녹아집니다. 이제 우리 본부장님은 하여튼 2024년 말 내지 25년 정도의 그 대세 하락장 이전까지의 상승을 충분히 누려야 맞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고요. 누리지 않으면 되게 힘들다. 힘들어져요. 예. 자,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녁 시간에 이제 저랑 종종 뵀었는데 아침 시간에 오랜만에 근데 뵙습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가 인상적이네요. 아, 네. 올라라. 장과 함께하기를. 자, 유동 본부장님, 오늘은 이제 또 어떤 이야기로 저희 좀 설레게 해주십니까? 네. 아무튼 시장이 참 올해는 어렵죠. 네.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네. 그렇지만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이 변동성 장세가 길어지면은 11월 달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과거에 예. 그렇지만 이때 적절한 종목이랑 업종을 들고 계시면 또 뭐 한 업종에 몰빵하기 이건 안 되고요. 네. 제대로 좀 분산 투자를 해 놓으시면 결국 알파 전략은 성공 투자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사실 우리 정 프로님 괜찮게 성공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칭찬 한번 하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칭송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장이 안 좋았잖아요, 사실 상반기에. 네. 근데 이제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하고 계신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랩. 네. 네. 랩을 쫙 쌌죠. 예. 그랬는데 저는 이제 사실 안 보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뭐 한 뭐 6, 7%면 10% 정도 낮겠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야 플러스야. 플러스 최근에 조금 뭐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6%? 랩이 예. 언제 했는데? 한 그게 언제죠? 작년 말인가요? 네. 작년 말이었나요? 네, 고점 네. 근처에서 그래서 했었죠. 야, 랩 잘 사시네. 중국집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했거든요. 야, 랩을 어떻게 사신 건지 그 자기가 한 것 중에 유일하게 먹은 거네. 거의 유일하게. 제가 40종목 플러스 뭐 랩 한 2개 있잖아요. 근데 40종목 중에 니나노 신소재 한번 제가 몇 프로 보내드렸고. 한번 보내드렸죠. 그리고 나서 거의 뭐 유일하게 플러스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빠질 때 안타깝게도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좀 저희가 너무 또 세게 얘기해 드린 게 아닌가 뭐 그런 또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대세 하락장이냐라는 질문들 특히 금요일 날 파웰 의장의 발언 때문에 이건 이제 무조건 대세 하락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단기 변동성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은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 대세 하락장의 그 정의를 내리실 때 네.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더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뭐 대세 하락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나스닥의 선물인데 고점 대비해서 당연히 20%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그죠? 네네네. 예, 34.8%까지 빠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되돌려서 20% 위로 올라섰었어요. 일시적으로.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꺾여 내려오니까 이 차트는 결론적으로는 대세 하락장 차트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끝났고 이제부터는 빠지면은 요 저점을 뚫고 내려갈 거다. 네. 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견을 내시는 이유들을 여기 보시면 이제 7개 정도를 나열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미 연준이 여전히 매파적이다라는 조금 거고.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미 연준 목표치의 4배 수준이고 또 주택 시장이 요즘에 많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미국의 자동차 중고차 시장, 신용카드 시장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ISM 숫자들이 너무나 나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일드 커브,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유럽은 지금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이건 무조건 경기 침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7개만 보고 있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지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다 아는 악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빠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변동성 장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살짝 띄워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다 보시면은 3개월짜리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었을 때는 조정이 올 수밖에 없고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저게 이제 최근 한 6, 7월인 거죠? 네, 반등 그렇죠. 장면. 네, 반등 쭉 네. 올라갔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볼린저 중단을 떨어질지 지금 떨어졌어요. 이번에. 볼린저는 뭐예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빙 에버리지를 가지고 네. 가격의 그 추세를 가지고 뭐 저희가 쓰는 하나의 툴입니다. 아, 뭐 그래요? 항상 네. 쓰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떨어지면 하한선까지 떨어졌을 때 전 저점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인데 어쨌든 보시면은 S&P도 마찬가지의 모습이고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저점, 전의 저점이 어떤 의미를 뒀었느냐가 중요한데 네. 제가 과거에 3% 왔었을 때 이때 이 정도까지 빠졌었을 때 이미 금리 4%를 반영을 하고 이익이 전혀 안 늘어나는 것을 반영을 하고 네. 그러니까 고점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 거의 한 20% 가까이 깎고 그리고 들여다봤었을 때의 적정 가치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란은 어쨌든 뭐 3.75냐 네. 4%냐 이 논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 빠지더라도 시간적인 어떤 변동성이지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갈 것 같다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우선은 올해가 제가 작년 11월 달에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올해 시장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상반기가 좀 어려울 거다,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중간 선거해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통 중간 선거해는 과거에 평균적으로 다 17.1% 빠졌었다. 상반기에. 예, 상반기 또는 뭐 9월 여기 보시면 이제 저점을 형성한 기간이죠. 7월달, 8월달, 2월달, 6월달, 10월, 11월. 그러니까 길어지면 11월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긴 기간에 중간 선거 해는 네. 하락 구간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2개월 동안에 그 하락한 거를 다 되돌리는 과거의 평균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언제까지 빠지느냐가 중요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빠지는 이유는 원래는 만약에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과거에 뭐 미 연준이 잘 해오던 뭐 2년에 걸쳐서 2% 올린다든지 뭐 3년에 걸쳐서 2% 올린다든지 이러면은 그 구간 동안에 계속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케이스가 될 때는 네. 시장이 다시 한번 훅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예요. 이게 이제 과거에 금리를 올리는 스케줄들이 쭉 있었죠. 보시면은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들이 있어요. 68년, 73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이때가 뭐냐면 1년 안에 3%포인트 이상 금리를 올리는 시기입니다. 긴축을 굉장히 빨리 하는 거죠. 그게 오렌지색 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크로스가 첫 금리 인상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니까 이렇게 한번 빠지는 거죠. 예, 이게 바로 5월, 6월 달에 있었던.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이거 왜 걸리냐면 금리를 계속 빨리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언제 그러면 다시 상승을 하느냐 했었을 때는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가 더디어지기 시작했었을 때. 예. 그래서 과거의 사이클하고 좀 틀리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거는 9월 21일 날 0.75% 올리던 거를 0.5%로 올리는 걸로 떨어뜨리면 그다음에 또 11월 달에 0.25 또 12월 달에 0.25 이렇게 떨어뜨리면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라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지금 헷갈리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0.75 올리는 게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도를 높이는 것이 멈추질 않는 거죠. 네. 0.75를 세 차례 연속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네. 금리를 미 연준이 4%대까지 급격하게 올려놓고 4%대에서 오랜 기간 유지시키지는 못할 거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4%대까지는 간다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는 3.5%가 적절한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시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3.75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오래 유지를 못 시킬 못한다. 거다. 오히려 떨어뜨릴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금리 못 올린다는 얘기네요. 내년 초까지는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2.25니까 2.25에서 2.5니까 2.25에서 1% 올리면 3.25고 네. 제가 말씀드린 건 3.5에서 3.75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면 내년에 1, 4분기에 한 번. 그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4년 말까지 계속해서 3.0에서 3.5%의 미국 10년 국채 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금리를 기업들이 감당 가능해지는 기업들은 가능해내는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파 전략, 즉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런 금리가 높아진 시대에 네. 계속 실적이 유지가 되는 기업을 투자를 해 놓으시면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거의 10배는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국은 이 미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옛날보다는 높아질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의 PC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미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거죠. 6.3% 시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시면은 이제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사실 피크를 친 거는 2월 달입니다. 이게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기 바로 전이에요. 올해 2월에 피크 쳤다고요? 네. 근원 PC 인플레이션은 그렇습니다. 그 기름이랑 저 식료품 이거 빼고 곡물 네, 빼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금리를 쭉 올리는 구간 동안에 보시면은 0.7%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미 벌써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중립금리까지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결국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 네. 앞자리가 3자를 볼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미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네. 더디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작년 내내 저희가 속았잖아요. 저도 힘들었지만 네. 원래 시장이 한 2월 달까지는 올라갈 걸 생각했는데 미 연준이 12월 달에 말을 싹 바꾸니까 금리를 올리는 속도 굉장히 빠르게 갔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좀 더 가속화되면은 떨어지는 부분이 미 연준이 말을 그때는 바꿀 수 있겠죠. 지금은 11월 달 처음으로 바꿨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말 바꾸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는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네. 미 연준도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내년 초에 지금부터 CPI, 그러니까 물가가 더 이상 상승을 안 한다는 가정을 집어넣었을 때 내년 초에 3%가 나옵니다. 요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지 한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상황 유지하면 3%. 네, 물가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달 대비해서 그냥 계속 유지만 네네네. 된다면 많이 올렸으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유가 부분을 빼면은 저희 계산상으로는 5% 미만까지는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묶여요. 근데 추가적으로 다른 소비 관련 부분들이 물가가 네. 더 이상 안 올라가야지 3%대로 떨어질 겁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미 연준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3.5%까지 올리고 나면 미 연준의 스탠스가 확연하게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이유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뭐 이게 맞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과거의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과 지금의 정부 부채 비율
그리고 볼커 시대와 비교를 좀 많이 해봐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현재의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138%나 됩니다. 그죠? 높죠.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었을 때 120%였어요. 자,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을 때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네. 재정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에 어쨌든 간에 미 연준도 재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최대한 올리고 그때부터는 톤이 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과거에 이때 보시면 2.5에서 3%를 유지시켰다면 볼커 시대는 보시면은 뭐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는데 그때 보시면은 지금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졌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당 가능했다라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수준에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10년 국채 금리 3에서 3.5% 시대 그리고 미 연준 금리가 3에서 3.5% 시대가 좀 오래 갈 수도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자율이 이렇게 좀 높아지더라도 정부 부채율이 뭐 한 30% 이 정도면 그냥 이자 내는 게 큰 문제 없는데. 그래서 계속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너무 부채가 현재 높아진 상태라 이거 이자율 잘못 올렸다간 정부가 그냥 아작나게 됐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중국과 미국은 계속 패권 싸움을 하는 상황입니다. 전혀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만큼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금리가 네. 미국의 금리보다 더 낮죠. 그래도 자금 유입이 되고 있어요. 경쟁이 있는 경쟁을 잘 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그리고 중국의 일드 커브를 보고 있으면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단기 versus 장기가 물론 이게 컨트롤 경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페트로 차이나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3.5% 계속 올라가게 되면 미국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3.5%까지 빨리 올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톤을 바꾸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자,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전략을 팬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런 시나리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장 보여드리는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는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가 더디어질 때 더디어지는 때부터 시장이 올라서 네.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전까지 오르고 끝난다. 라는 논리로서 저희는 운용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 안에 어쨌든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더디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가 아무리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돼야 된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빨라야. 2023년 하반기. 예, 아무리 빨라야. 네. 그래서 올해 죄송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수가 어쨌든 제법 많이 오르는 시기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면은 네. 그때부터 큰 폭의 하락장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반등이 제법 클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논리고요. 지금 현재의 미국의 펀디멘탈을 들여다봤었을 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안 일어난다면 즉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갔다가 끝나는 장이 안 오면 결국 경기 침체가 내년에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내년에 안 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3.5%까지 금리를 올려요. 그리고 나서 미 연준이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뭐 살짝 0.25 정도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유지시키지 않고 다시 떨어뜨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준금리를 3에서 3.5% 시대를 오랫동안 유지를 시켰을 때 미국의 경제가 버텨내고 네. 인플레이션도 그때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계속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정말 오랜만에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네. 2013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2014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계속 상승장이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확 빠졌지만 그거 되돌렸고 이번에도 빠졌지만 또 되돌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렇지만 언젠가는 끝날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추세적 주기라는 게 미국은 과거 평균이
짧아도 17년, 길면 19년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지금 상승 기간이요? 주기를 중간에 뭐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게 이제 긴 사이클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긴 사이클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14년 차니까 앞으로 길어지면은 3년, 뭐 5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더 땡겨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미 연준이 금리를 혹시나 모르지만 4%까지 올려버리면 네. 더 올리면 그건 감당 가능한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초까지 들고 있다가 끝낼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면 내후년인지 아니면 그 다음해든지 왜 그러냐면 보통 큰 폭의 하락장이 나오는 시기가 이건 뭐 어떻게 논리를 적어 넣어야 될지 모르겠으나 과거의 닷컴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네. 다 보시면은 짝수해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임기로 봤었을 때 네. 임기 3년 차는 굉장히 상승량이 나와요. 미국 임기 증시가. 3년 차에? 예, 3년 세 번째 해가. 네. 그리고 4년 차도 괜찮아요. 근데 3년이 가장 높은 시기거든요. 2년이 가장 안 좋은 시기고.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확률적으로는 아마 2024년 상반기가 아마 고점이 되지 않을까. 뭐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시장을 맞추려고 하면은 항상 어려워져요. 우리 소장님은 저희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2006년부터 시장이 고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리고 모든 펀디멘탈이 거의 다 피크를 쳤다라고 2006년에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2007년, 2008년에 어떤 큰 하락장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하락장을 1년 이상 틀려버리면, 그러니까 올라가는 장이 나와버리면, 그거는 정말 개인들 투자자들은 계속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자기 계좌가 녹아내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올해 연초부터 말씀드렸다는 거는, 네. 뭐 랩을 가입하셨으면 해약하지 마시고 아니면 투자를 해놓으셨다면 좋은 종목이라면 들고 가시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펀디멘탈보다 더 오버슛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가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항상 시장은. 지금 현재 금리도 낮은 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나열돼서 이건 진짜 거품이 다 만들어졌다.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는 고점 대비해서 50% 하락장이 나옵니다. 네. 미국 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교체를 시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절반을 덜어내서 네. 그 절반을 인버스를 산다든지 그러면서 종목을 잘 골라낸 것만 수익을 낸다든지 이런 헤징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꼭대기에서 사실 그걸 하면 너무나 좋은 해피한 상황인데 그거 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꼭 어느 정도 약간 하락 시작됐을 때 이제 그 전략으로 가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을 때 뭐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냥 그 전략을 쓰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그 경기 침체의 시기와 고전 이 1년 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다들 경기 침체가 빨리 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차트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 아, 네네. 예. 그리고 이제 10년 마이너스 3개월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곧 9월 달이면 역전이 된다. 그죠? 역전이 되고 나면 저는 그때부터 1년 반으로 봐요. 저희 역전되고 1년 반. 예, 그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네. 역전이 돼서 역전된 수준으로서 좀 기간이 이어지면 한 달 정도 이어지면 네네네. 그때부터 1년 반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저는 1년 지나고 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걸 안 바꾸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가 1년 반 뒤인데 네. 평균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얼마나 오르느냐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사하락장이 시작되기 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네. 그때 바닥을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고점까지 얼마나 올랐는지 과거 4차례 평균을 보시면은 S&P 500이 최소 27% 오르고요. 네. 많이 올랐을 때 41% 올랐고 나스닥이 최소 18% 올랐고 많이 오를 때 285%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제가 경험했던 2006년에서 2007년 10월 달까지 마지막 장. 그거를 너무나 힘들게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누구죠? 마이클 베리. 네. 예.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붕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야 세일즈맨이었고 그분은 운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2년 틀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스타가 됐을까요? 락값을 시켜버렸거든. 돈을 못 빼게 만들었어요.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 만약에 그걸 못했다 그러면 네.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겁니다. 사람들 다 뺐을 테니까. 그쵸. 예. 숏을 쳐놨는데. 예. 근데 욕 많이 먹. 그때는 욕 많이 먹었어요. 엄청 먹었죠. 그 영화 보면 막 장난 예. 아니잖아. 그쵸. 찾아와가지고 예. 너 어디 그러니까 갔어? 저도 엄청나게 욕 먹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지만 저는 뭐 그 락값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헤지펀드를 시작한 게 2008년이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놓치시면 아니면 이걸 그냥 다 던지고 나서 그냥 지금 보고 있으면 나중에 많이 올라가 버리면 끝에 들어가셔. 아, 심리상. 예, 우리나라가 그걸 많이 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 2008년도에 랩 상품이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아, 그래요? 예. 예, 정말로 많이 팔렸어요, 그때. 그러면서 개인들이 조 단위로 손실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네.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뭘로 계산을 하느냐 결국 밸류에이션으로 계산을 하고 펀디멘탈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봤었을 때는 그걸 계산했었을 때는 아직까지 고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 미 연준이 유동성을 회수를 빠르게 했어요. 네. 최근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유동성 M1, M2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이제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 예금 증가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갔던 걸 다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미 연준이 뭘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들었겠죠, 이제. 요번에 잭슨 홀 미팅 이후에 파웰이 오히려 반대로 너 왜 그러냐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듣겠죠. 네. 예. 그죠?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경기 침체가 바로 찾아오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대출 증가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냐면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출해주는 파이가 예금보다 훨씬 작은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겠죠. 그래서 예대율이 올라가면서 대출 증가율이 예금 증가율의 2배 이상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경기 침체가 안 찾아와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거를 계속 지켜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은행 대출 증가율을 보시면 11%입니다. 미국의. 총 여신 증가율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예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대율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차트인데 과거의 역사상 이렇게 예대율이 올라가는 시기에 대폭락장이 온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올라갔다 떨어질 때 이제 폭락적이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줄으니까.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줄 때는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옵니다. 왜 그러냐? 이자율과 네. 대출 증가율의 수준이 비슷할 때 또는 대출 증가율이 이자율보다 더 떨어질 때 네. 이때가 침체. 왜냐하면 이자를 갚을 수 없잖아요. 돈을 더 빌려서. 그죠? 네. 그래서 저희는 금리를 얼마나 올리고 대출 증가율이 얼마나 떨어지고 이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은행을 워낙 오랫동안 분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기보다는 예대율이 쭉 올라가요.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뭐 다수의 전문가분들은 빠르면 내년 뭐 상반기 네.
늦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다 올 거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뭐 기술적으로 와 있잖아요. 맞다고 하시는 분들. 테크니컬한 네.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빼버리니까 네. 그래서 거기는 실질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라면 명목이거든요. 실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깨지지 않는 한 네. 저희는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예대율을 보면 어느 시점쯤에서는 몸살이기가 일어나고 또 은행권이 어떻게 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은 과거에는 억지로 대출 증가율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100% 수준까지 올라갔으니까 더 이상 대출해 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금 증가율이 줄어드니까 훅 떨어지는 거죠. 이게 대세 하락장이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터질 때도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코로나19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훅 떨어뜨렸어요. 대출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근데 사실 100% 이전에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은행이 자기의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은행권이. 네. 네. 근데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보는 이런 시대예요. 미국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줄까요? 해주죠. 수요만 있다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네.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이 속도로 가면 언제쯤 이 76.5%에 도달하느냐, 네. 저한테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더니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대출 증가율이 11%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금 증가율은 4% 정도로 떨어졌어요. 이제 네. 이제 미연준은 이 수준 정도로 킵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매년 예금은 4% 늘어나고 대출이 15% 늘어나거나 아니면 매년 예금이 4% 늘어나고 대출이 10% 늘어나면 언제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예대율이 77%를 돌파를 하느냐? 네. 지금 보시면은 15% 대출 증가율 아직 지금 11%인데 15%씩 매년 늘어나면 2024년 하반기에는 도달합니다. 만약에 10% 증가율만 유지시키면 2025년 말에 도달합니다. 저 때가 대세 하락의 시점일 시작.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2024년 상반기가 오히려 더 확률이 높지 않냐. 내년 5.1. 상반기보다.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서. 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무리하게 미리 다 던져놓고 투자를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다릅니다. 제가 항상 여기 나와서 얘기해 드리는 게 미국 시장은 10년 투자하실 때 8, 9년 투자하시고 1년 도망가시고 2년 도망가시고 이 정도 패턴이고 네. 한국은 10년 중에서 2년만 투자하시고 나머지 8년은 그냥 트레이딩 하시는 개념으로 다가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는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 시장은 쭉 올라가고요. 변동성이 네. 그렇게 심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던져놓으면은 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수익률이 녹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부장님은 하여튼 2024년 말 내지 25년 정도의 그 대세 하락장 이전까지의 상승을 충분히 누려야 맞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고요. 누리지 않으면 되게 힘들다. 힘들어져요. 예. 그럼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그러면 현재 우리 본부장님의 대략적인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포트폴리오를 저희는 어쨌든 뭐 모델링을 하는데 네. 몰빵 투자는 저희는 하지는 못하고요. 네. 어쨌든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중을 분리를 해놨는데 성장주를 70을 가져가고요, 가치주를 30을 가져갑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대형 기술주,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전기차 들어가고요. 고유에너지, 원자재, 금융, 건설, 소비, 대체자산, 심지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7대3 전략을 가져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왜 저희가 성장주를 가치주보다 더 들고 가느냐 네. 하는 부분은 이건 정말 계속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10년 마이너스 3개월 금리 차가 어떻게 떨어져 있습니까? 0.15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요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면은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아웃퍼포먼스를 할 확률이 네, 34%밖에 안 된다. 3분의 1밖에 안 되고 네.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아웃퍼포먼스 3% 정도 더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7대3 전략
예.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높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될 때는 무조건 가격 정가가 가능한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골라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종목들을 보시면 뭐 테슬라도 그런 기업이 될 거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들이 제법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작할 시간이 다 돼갔고요. 네.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은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